우리 책은 4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공부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까지도 묻습니다. 공부량도 꽤나 됩니다. 자,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 쓰면 그 단어 영어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발음 별로 안 좋아도요. 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 인베스트먼트는 투자고요. 트러스트는 S 붙여서 신탁인데요. 직역하면 그렇고 우리 법률에서는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앞대가리 따면 REITS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상 리츠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리츠 회사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 그대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옵니다. 편의상 뭐라고 한다? 리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쓰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K탑 리츠 이렇게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용어 정리됐고요. 이제 그러면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운용이 되는데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것들은 상위 법률,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근거 법률이 무엇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이고 이 법률에 적용받지 않은 것은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기 설립한다고 합니다. 용어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바꿨으면 결국 모집 설립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자금을 끌어와서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세우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발기인이라 그래요. 그 발기인들이 모여서 먼저 회사를 세워놓는데 그 발기 설립 자본금이 있습니다. 뒤에서 볼 건데 자본금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0억이라는 돈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돈입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영업활동 못합니다. 영업활동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이라 그래서 70억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보세요. 이제 넘길 거 없고요. 자, 차이가 얼마예요? 60억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훔쳐오라는 얘기예요? 자, 주식회사에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를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사 오픈시키고 지분 나누어서 나머지 60억을 자본금을 공개 모집. 용어 아셔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뭐라고 하고 공모, 사모님을 대상으로 하면 사모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모는 뭐예요? 특정인이에요. 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오면 사모, 그게 아닌 불특정 다수면 공모다. 공모, 사모 다 가능합니다. 자, 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주식회사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해커스 리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럼 공모에서 투자자들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을 대면 돈 됐으니까 돈 맡긴 증서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발행 증권이 무엇이 된다?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줘요. 그럼 투자자는 회사에 뭐가 된다? 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억 공개 모집을 하게 되는 건데 봅시다. 그러면 70억 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규모를 좀 완화해서요. 회사를 빨리 만들어서 해봐라 하는 것이고요. 영업 인가 이후에 이렇게 주식 공모 외에도 외부에서 차입도 가능해요. 은행에 돈 빌릴 수도 있고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은 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채 발행도 가능하고 이후에 역시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대는 걸 현물로 대는 걸 뭐라고 한다? 현물 출자다. 그럼 뒤에서 볼 건데요. 부동산 말고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도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뒤에서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차입, 회사채 발행, 현물 출자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자본 조달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택인지 뒤에서 볼 건데 한 10배까지 가능해요. 10배면 얼마예요? 700억까지 돈 끌어와서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업 돈 가져와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 사업도 가능하고
임대차도 가능하고 혹은 부동산 증권의 투자도 가능하고 등등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따르면 투자회사는 부동산 대출에는 자산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돈을 빌릴 수는 있다 그랬죠. 빌려올 수는 있는데 그 빌려온 돈을 대출에는 운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돈 끌어온 돈을 대출에도 운용할 수 있죠. 그건 가능한데 투자회사는 대출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 이 수익이 있으면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배당은 현금 배당, 즉 금전 배당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법이 추가된 게 뭐냐면 현물 배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건 결국은 주식 배당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배당은 현금 배당하고 뭐만 가능하다? 현물 배당만 가능하다. 뒤에 언급이 되는데요. 예전에 법률에서는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라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뭐였냐면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의 몫을 대부분 다 돌려줘라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 현금을 쌓아두지 마라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 제도 때문에 투자회사가 그럼 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00분의 50입니다. 50까지만 배당해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숫자는 차후에 볼 거니까 배당 기준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좀 바뀐 내용이 나오는데 바뀐 내용은 개정을 좀 완화해서 자선 운용을 원활하게 한번 해봐라 이런 표현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공부하시면서 숫자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숫자가 필요한 것은 제가 차후에 외우라고 할 거니까 구조를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개념을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투자자로 자금을 끌어와서 회사를 만들고 그 끌어온 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해서 수익을 현금이나 현물로 배당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럼 봅시다. 자, 이 투자회사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로도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주주가 되면 뭐 받는다고요? 배당 받는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은 돈만 맡기고 전문가들의 운용 수익을 받아 먹죠. 이걸 부동산의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간접 투자다. 용어를 알자 그랬어요. 부동산을 내가 사서 운용 처분하는 건 뭐라고 하고 직접 투자하고 이렇게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간접 투자다. 그러니까 배당과 주식의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 기본 지문입니다. 당연히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더라. 또 그럼 시험에 물어봤던 것은 그러면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간접 투자하는 게 좋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금화가 용이한 건 뭐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다시 부동산을 직접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기가 어렵죠. 표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므로 그럼 상장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매매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비상장기의 주식은 매매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거니까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회사가 발행한 어디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더라. 이런 표현을 물어봤더니 기본 구조를 정리하고 합니다. 자, 책 보고 하게.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 운용되고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물어봤던 표현이고 자, 주로 주식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 자, 정리하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모를 했죠. 그럼 뭐도 가능하다? 사모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알고는 가져야 되고요. 그럼 이를 부동산에 투자 운용해서 수익을 주주에게 금전 배당돼 있죠. 옆에다 쓸게요. 현물 배당도 하면 됩니다. 금전 배당도 되고 뭐도 된다? 현물도 배당된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정의는 투자회사라 그랬고 증권시장에서는 땡땡 리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회사의 주식 동그라미 치고요. 주식은 부동산을 무슨 증권화했다?
지분증권 동그라미 치고. 자, 용어 구분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MBS는 주식이다, 채권이다. 그래서 얘 보고 이제 부채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을 뭐라고 읽고? 부채증권이고, 그럼 주식은 뭐라고 읽고?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회사의 자기 자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이라고 쓰고, 회사채나 MBS 채권이죠. 그럼 조달한 자금은 대가 지불해야 되죠. 이자를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MBS는 뭐라고 쓴다? 부채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요. 주식은 부채증권 아니에요. 주식은 뭐라고 쓴다? 지분증권. MBS나 채권은 부채증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서 발행 주식에 투자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죠. 동그라미 치고 배당. 그리고 주식의 시세 차익, 매매 차익도 향유할 수. 당연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 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다? 간접 투자라는 표현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기본 표현인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괄호 1번 가서 발기 설립 밑줄하고요. 모집 설립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 인가 받으라고 돼 있어요? 국장의 인가를 받게 되고,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인가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이 칠판 볼게요. 설명드려야 돼요. 이 보고 계신 이 회사를 앞으로 우리는 일반 부동산 투자 회사, 일반 리츠라고 합니다. 일반이라고 쓰는 이유는 뒤에서 공부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와 구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일반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용어로 구분합니다. 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도 있고 일반 부동산 투자 회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일반 부동산 투자 회사는 다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실체 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고, 실체 회사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근무하는 상근 임직원도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도 있다. 실체가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으니까 자산의 운용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체 회사를 우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다시 자기관리 회사는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한다? 직접 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밖에서 펀드 매니저란 말 들어보죠. 증권시장에서 펀드 매니저가 있고요. 부동산도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관리 회사는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쓰냐면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로 경력 5년 이상, 5인 이상을 상근으로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 들은 거니까. 그러면 운용 전문 인력이 밤새 내내 술 먹고 들어와서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너희 술 먹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일 똑바로 해라.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법 감시인이라고 합니다. 차후에 전부 활용이 될 거니까요. 운용 전문 인력이 자산 운용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 준법 감시인이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부도만 안 나면 존속 기간이 영원하겠죠. 실체라 그랬잖아요. 본점의 지점에 있다. 존속 기간이 영속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명목회사가 뭐예요? 명목회사가 회사가요. 종이에요, 종이. 자, 그러니까 본점에 지점은 없습니다. 지점 없고 실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상근 임직원도 없습니다. 그럼 자산의 운용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회사가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맡긴다고 해서 여기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깁니까? 라고 하면 외부 기관이 있어요. 외부에 별도의
자산관리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실체회사입니다. 뒤에서 볼 건데 되게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죠. 자산의 운용을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게 된다. 자, 그러면 위탁관리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페이퍼 컴퍼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준법 감신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좀 구분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니까 존속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론 시간에 전형적인 보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전형적 보기가 5년, 대개 5년, 7년, 존속 기한이 한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본으로 묻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기관리회사는 읽으세요. 실체회사하고 위탁관리회사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로 자산의 운용을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그럼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자산관리회사도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 운용 전문 인력 또 준법 감신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대개 부동산 신탁회사가 뭘 한다?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구분했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1997년 98년인가요? 7년이죠. IMF 구제 금융을 당합니다. 외환위기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학습으로 아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가 부도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구제금을 당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거죠. YS 정부 때 경기 부양을 어떻게 했냐면 19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기업 육성 정책을 펼칩니다. 100대 재벌을 만들게 해줘요. 그럼 재벌들을 육성을 하면 기업의 활동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돈이 돌 거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기업들이 활동을 잘하게 규제도 풀어주고 외국에서 자본을 많이 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럼 달러가 국내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가격이? 달러 공급이 늘었어요. 국내에. 달러 가격이 내려갔겠죠. 그 원화 가격은 뭐 했다? 상승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뭐 700원, 800원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 돈이 넘쳐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뭐가 돼요? 빚이 돼요. 빚. 그러니까 뭐 2배, 3배를 물어주고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대기업들이 결국 이 경제를 말아먹은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 대기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조 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라져 버렸는데 당시만 해도 뭐 한보그룹, 대농그룹 들어본 적 있죠? 쌍방울그룹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100대 재벌들이 만들어졌는데 전부 해체가 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서로 규모감을 키우다 보니까 땅도 많이 사고 건물도 많이 사놨는데 기업의 정상화하고는 거리가 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그럼 이 판돈을 은행이 일부 가져가고 일부는 기업에 제공해주면 기업이 정상화될 목적으로 만든 회사를 뭐라고 한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다. 제가 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배경을 알면 공부가 편해져요.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이니까 거꾸로 그러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영속적이다 한시적이다. 그럼 실체회사 명목회사다. 그렇죠. 명목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명목회사니까 페이퍼 컴퍼니예요. 명목회사니까 자산의 운용을 누구한테 맡긴다. 읽으세요. 여기 있어요. 자산관리회사 위탁하게 된다. 존속기한도 뭐다? 한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페이퍼 컴퍼니로 하면 앞 시간에 했어요. 좋은 게 뭐다? 그렇죠. 그게 나와야 돼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단골 지문이고요. 페이퍼 컴퍼니고 그러면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이니까 설립 운용 규정이 까다롭지는 않겠죠.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 듣고 갑니다. 자기관리회사는 실체회사라 그랬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요. 주식의 공개 모집, 공모 의무가 있습니다. 1인당 소유 한도, 주식 분산 기준이 있어요. 뒤가 정보할 건데 예를 들면 100분의 30 이상은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됩니다. 공모 의무가 있어요.
1인당 한도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가 없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 배당 의무도 있어요. 배당 의무도 있고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관리회사는 실체회사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운영 규정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이 회사에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기업 구조조정 회사는 1인당 소유 한도를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는 없다. 숫자를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이 완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의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런 게 적용 안 하며 배당 의무도 없고 상장 의무도 없다.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회사는 발행 주식을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다. 상장할 수도 상장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여기가 지금 거의 한 50%가 돼버립니다. 시험에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니까 기본 틀을 정리를 잘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이 뭐 돼 있고 완화되어 있고 법인세 면제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또 뭐가 물어보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자기관리 회사보다 수가 더 많다. OX. 이 배경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수가 더 많아요. 그럼 수가 많냐 적냐고를 묻는 게 아니고 규정이 완화되어 있고 법인세 면제 특례가 있으니까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수가 더 많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시험을 물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틀을 정리를 잘할 필요 있겠습니다. 책 확인할게요. 자본금이 나오죠? 자본금은 차후에 보면 될 건데요. 자기관리회사는 어떤 회사를 했어요? 실체회사다. 그러니까 설립자본금 얼마라고 돼 있고 10억 내려가야 됩니다. 최저 자본금 얼마? 그게 영업자본금이 용어를 알아야 될 거니까 회사를 만들기 위한 자본금이 10억이고 영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얼마다? 70억이다. 그럼 오른쪽에 봤더니 위탁과 기업은 둘이 명목회사죠.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규정이 완화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돼 있고요. 설립자본금 5억, 영업자본금 50억입니다. 당장 외울 건 아닌 거니까 구분해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1번 자기관리회사 갑니다. 밑으로 갑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실체회사로 본점의 지점도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다. 존속기한은 뭐하다? 영속적 동그라미 치고. 즉 자기관리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써놨죠.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수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용어사전에 두 번째 보시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나오죠. 다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부동산 펀드 매니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준법 감신이 돼 있어요. 봐야 됩니다. 자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해서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 감시인을 밑줄 쫙 상근으로 뭐 해야 된다? 두어야 된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아셔야 돼. 그 위에는 운용 전문 인력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준법 감시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거니까 가운데 자기관리회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 보시면 하얀 거 운용 전문 인력도 묻도 있다? 준법 감신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봤더니요. 투자 자문회사가 보입니까? 자문 동그라미 칠게요. 뒤에 지문 보겠습니다만 투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우리 어디에 투자해도 좋습니까? 물어봐요. 누구에게? 투자 자문회사에게. 그럼 자문회사가 자문해주고 자문 평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관을 자문회사라고 합니다. 용어 구분하세요. 자, 답을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을 개발, 관리, 취득,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문 및 뭐한다? 평가 업무한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 동그라미 치고 평가 동그라미 치고.
그럼 이제 오른쪽 그림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위탁관리 및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둘이 묶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명목회사다. 페이퍼 컴퍼니다. 자, 회사 보시면 단 안 보더라도요. 자, 가운데 페이퍼 컴퍼니가 보입니까? 진한색으로 리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옆에다 쓰겠습니다. 옆에다가 이 페이퍼 컴퍼니를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참 지난 용어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뭐라고 한다?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실체 회사 보고 뮤추얼 펀드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영틀을 써놓은 데가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보게. 그러니까 구제금융 이후에요. 그 뭐 실명을 거론한 거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박현주 1호. 이게 뭐냐면 이 박현주라는 분이 미래에셋 회장인데요. 이분이 구제금융 때 채권 가격이 전부 똥값 될 때 채권은 쓰레기 채권을 전부 사가지고 경기 좋을 때 다 팔아먹어가지고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에셋을 만들었는데 미래에셋 만들기 전에 이분이 박현주 1호나는 증권형 뮤추얼 펀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돈을 댄 겁니다. 그럼 그 돈 모아서 증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주식형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뭐다? 명목회사다. 그러니까 한간에 그 여러분 그 밖에 나온 시중에 책에 보면 이 용어가 뭔지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체 회사가 뮤추얼 펀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목회사는 뭐라고 한다고? 뮤추얼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림 보세요. 그림 봤더니 그 밑에 보시면 화살표에 자산관리회사가 보이죠? 왜 나와 있어요? 스스로 일을 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자산의 운용을 누구한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확인했고 올라갑시다. 위로 올라가서요. 동그라미 2번 위탁관리회사 명목회사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외부의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한다.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다음 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까? 직원 고용하거나 상금에도 둘 수가 없다. 어떤 회사가요? 명목회사인 거니까. 자, 그럼 3번 기업 구조조정 회사 갑니다. 역시 명목회사로 부실화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단으로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역시 두 줄 내려가서 여기도 명목회사이므로 자산의 운용 관리를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운용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OX. 그렇게 물어요. 그럼 여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운용 전문 인력 누가 있다? 똑같아요. 아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자기관리 자본금 얼마나 그랬어요 이거? 설립자본금 10억, 영업자본금 70억. 얘도 70억이에요. 유사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체 회사는 자본금이 얼마다? 설립자본금이 아니지 영업자본금이 7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니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는 넘기면 안 되네요. 자기관리 회사와 달리 운영 규정이 까다롭지 않다라 했죠. 까다롭지 않은 이유는 뭐다? 읽고 왔어요.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이니까. 그래서 다음 줄에 세 번째 줄 갈게요. 자기관리 회사보다 여러 측면에서 규정이 뭐 되어 있다? 별표 갑니다. 완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다음 줄에 공개 모집, 공모 의무 비율을 적용받지도 않고 상장 의무도 없고 배당 의무도 없고 소유 한도도 적용받지 않더라. 외웠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꼬셔요. 이렇게. 자, 예를 들면 기업 구조조정 회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30을 초과할 수 없다. 요 배경을 알고 있냐 문 지문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규정이 완화되어 있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내려가서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안 읽었네. 이에 대해서도 명목회사이므로 법인세 면제 특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줄에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자기관리회사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고 수도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자, 오른쪽 용어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넘기지 마세요. 보충해 보시면 처음 보시는 거니까 2015년 기준 볼게요. 거기 국내 리치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점 보시면 K탑 리츠, 광희 리츠라고 돼 있죠.
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겁니다. 광희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본인 이름이 영순이면 영순 리츠 만들 수 있어요. 만들지 말은 법 없습니다. 그게 광희가 사람 이름입니다. 광희 리츠. 읽어볼게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콜 이런 게 지금 상장되어 있다 많지는 않은데요. 상장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균 배당률이 한 4% 나와요. 현금 배당이 4% 나오고 주식은 뭐 아직 거래가 빈번한 편은 아닌데 부동산이 좀 군뱅이죠. 부동산이 좀 군뱅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고요? 주가가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개발 사업을 하는 개발 리츠는 주가가 한번 뛰면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점 상한가, 심장이 또 벌렁벌렁합니까? 이러다가 또 점 하한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이전에 2012년도에 그 리츠 회사 하나가요. 상장 대표이사하고 그 임원들이 조폭을 끼고 사업을 해가지고요. 사실입니다. 조직폭력을 끼고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그러던 바람에 내부적 규정을 좀 강화해서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여러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동그라미 4번에 나오네요.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자본금 얼마 돼 있어요? 70억이다. 자, 자기관리회사처럼 5인 이상의 운용 전문 인력, 이를 통되는 뭣도 있다. 준법 감신도 상근으로 두어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5번 투자 자문회사. 자문에 동그라미 치세요. 혼돈하지 말고. 투자회사 위탁으로 투자의 자산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무 및 어떤 업무한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자문회사는 실체회사 명목회사? 당연히 실체회사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볼게요. 그 2015년 11월 기준 이해로 독점편입니다. 자산관리사라 돼 있죠. 한국투자신탁, 코람코 도자산신탁. 이 회사는 다 어디가 있냐면 강남 테헤란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한 90% 이상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회사들이 그런 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다 부동산 신탁사들이 어떤 업무를 한다?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괄호 3번 갑니다. 자본금 조달 방법. 주식 공모 외에도 영업인과 이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주식 공모 외에 나머지 현물 출자, 외부 차입은 전부 언제 가능하다. 영업인과 이후에 현물 출자도 허용한다. 자, 바뀌었습니다. 현물 출자 자산에는 부동산 권리, 신탁 수익권까지가 종전의 조항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보상권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올 건 아닙니다만 대토보상권은 뭘까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면 보상하죠. 현금 보상하기도 하고 채권 보상도 하긴데 토지로 보상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대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다 요란 얘기가 아니죠. 지금 반드시 부동산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부동산에는 권리 등도 현물 출자할 수 있다. 물론 언제 영업인가 이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2번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랬죠. 회사채 발행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구분할게요. 그러니까 자, 주식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은 회사의 자기 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분 금융 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정리하세요. 주식 발행한 건 뭐라고 쓰고 지분 금융 기법이에요. 그러면 외부 차입한 거 돈 빌려온 거죠. 채권 발행은 뭐죠? 투자자에게 이자 줘야 돼요. 남의 돈이죠. 그러니까 외부 차입하고 어디 가버렸어? 회사채 발행한 것은 타인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쓴다? 부채 금융 기법입니다. 우리 시험에 막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자, 회사채 채권 발행하고 외부 차입한 건 조달한 자금이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뭐라고 읽고 부채 금융, 주식 발행한 건 지분 금융이 한다는 얘기. 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면 채권이죠. 투자자에 뭐 줘야 돼? 이자. 무슨 방법? 부채 금융.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 들어봤어요. 지난주에 ABS
ABS가 뭐예요? 자동차 브레이크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주식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이것도 ABS 발행한 것도 부채금융기법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조달한 자금이 타인 자본이 되면 부채금융기법, 자기 자본이면 지분금융기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다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서요. 자, 이렇게 함을 통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용이 동그라미 치고 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배당입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투자회사는 금전배당에 뭣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칠게요. 현물배당도 가능하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배당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근데 한시적 완화가 된 겁니다. 이익배당 의무를 완화 동그라미 치고요.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배당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배당을 덜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 이전의 조항은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배당을 덜 해도 되죠. 그럼 나머지 돈 뭐 하라는 얘기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배당 기준을 완화시켜서요. 그럼 배당하고 남은 돈은 회사 내에 사내의 현금을 유보로 허용을 합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회사의 성장성을 위해서 재투자도 허용을 하게,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전의 조항은 100분의 90 이상을 무조건 배당하라 하겠다는 얘기는, 배당하라는 얘기는 사내 유보, 성장성 제고하지 않는 건데, 그럼 배당을 완화했다는 것은 배당 덜 하면 되죠. 남은 돈은 뭐란 얘기예요? 사내 유보해서 성장성 제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쓰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죽겠다 용어가. 여기 봅시다. 이익 배당을 할 금액이 90억이라고 할게요. 90억을 이전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까지 해서 관계없다고요? 50억만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억 배당하고 남은 거 얼마 남았어요? 그럼 40억을 회사 안에 보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내 유보. 그럼 보유해서 성장성을 투자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세요. 중요한 표현인 거니까. 다음 줄에 있잖아요. 이는 기존 제도와 달리 성장성 제고란 말이 보입니까? 네, 성장성 제고 동그라미하세요. 사내 유보를 통해서 성장성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과는 아직까지 주식 배당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 틀을 정리했으니까 그 밑에 법률이 나오죠. 그 법률은 3월 달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본 틀이 50%입니다. 50%. 시험 나오는 게. 자, 오른쪽 가서 기출지문 점검하기로 가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넘기지 말고. 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지요? 상호의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넘기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보세요. 더 넘겨야 되네. 세 장. 497페이지. 497페이지 가시면 기출지문 점검하기 2번 갈게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맡긴다 그랬죠.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더라.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기출지문 점검하기 2번 볼게요.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뭘로 보고 외부 차입할 수 있다. 넘기겠습니다. 두 장 넘겨서요. 503페이지. 503페이지 기출지문 점검하기 2번 갑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상장 의무를 물어보고 있죠. 상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정이 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3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에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죠. 그건 맞다.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법인세 면제 혜택을 왜 줘요? 활성화 시켜버리라고.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있는 거니까 법인세 면제 혜택 규정이 완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갑시다.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가 자기 관리회사 수보다 더 많다. 그게 적냐 많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죠. 규정이 더 완화되어 있다는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505페이지 갑니다. 괄호 6번 갑니다. 자, 타이틀의 밑줄 환매 여부에 따른 구분이 나옵니다. 자, 환매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펀드 환매한다 말 듣죠? 해본 경험이 있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펀드를 가입을 안 해봤나요? 그냥 들고 계신가요 계속? 환매가 뭐예요? 펀드 가입하면 뭐 주던가요? 어디서 가입했나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뭐 주던가요? 통장 주죠요. 그럼 통장이 그게 수익증권입니다. 수익을 증명하는 증서인데 통장식으로 발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럼 환매한다는 얘기는 제가 통장을 반납할 테니 수익증권 반납할 때 돈 돌려주세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환매는 주식을 제가 회사에 반납할 테니까 돈 돌려주세요 요청하는 걸 뭐라고 한다? 환매라고 한다. 그럼 그걸 받아주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개방형 리츠라고 합니다. 다시 환매 요구에 응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개방형 리츠다. 그러면 주주의 황금성은 보장이 되죠.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모두 환매해버릴 수 있죠. 그럼 자본금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개방형을 청했다가 모두 실패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환매는 이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면 뭐라고 쓰면 돼요? 폐쇄형입니다. 그럼 환매를 안 받아주면 주주의 황금성에 문제가 되죠. 환매를 안 받아준대요. 황금성에 문제가 되죠. 황금성 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환매만 안 될 뿐이지 황금성에 문제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아셔야 돼. 개방형 리츠는 환매를 받아주는 거죠. 폐쇄는 환매는 안 받아줘도 황금성 보장의 주식을 뭐하다? 증권시장에 상장하니까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 황금성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대다수 지금 뭐다 그러면? 대다수 뭐라는 얘기? 폐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입한 펀드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환매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펀드는 환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 가입 기간이 5년인데 중간에 환매가 안 되면 돈이 묶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 주식형 펀드는 황금성이 보장이 되죠. 금방금방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부동산은 개발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땅 사서 건물을 올리고 시간 많이 걸리죠. 대개 부동산 펀드는 환매를 잘 허용을 안 씁니다. 이제 확인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어 구분합니다. 개방형 환매 요구에 수용하는 것으로 황금성이 보장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황금성이 문제가 없으니까 되는 건데 문제는 전부 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뭘 취하고 있다? 폐쇄형 취하고 있다. 폐쇄형 갑니다. 환매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만 황금성 보장을 위해서 증권시장의 주식이 상장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현금이 필요하면 매각해서 현금화가 가능하죠. 환매만 안 될 뿐이고 황금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폐쇄형이었습니다. 7번 갑니다. 기대 효과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은 투자 지분을 뭐 하는 것이다? 표준화 증권한 것으로 소액 투자자도 투자 가능하면 여러분 돈 10만 원만 써도 가능해요. 10만 원도 필요 없어. 5만 원 있으면 증권시장 계좌 터가지고요.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실물 살려면 큰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10만 원만 가지고도 투자회사의 주식을 지분의 형태로 보유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소액 투자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번 이미 물었어요. 배당 소득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자본 이익을 획득할 수 있죠. 당연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3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한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는다. 분산 투자한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부동산 관련 주식이므로 인플레이션 해치 물어봤습니다. 해치 보호 기능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란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뭐 한다?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인플레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실물을 보유하게 되면 가치 하락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비해서 부동산이나 골드, 금을 보유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뭐라고 한다고요? 해치다. 해치의 원래 의미는 울타리란 말인데 보호, 방어 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관련 주식이므로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다. 그럼 토지의 특성으로 쓰면 실물은 소멸하지. 영속성입니다. 여기서 쓰세요. 물어봐서 영속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갑니다. 자, 5번은 파란색 돼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경영실적, 사업계획, 임원의 변동 등 일반인에게 뭐 한다? 공시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는데요. 3주차에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의 은밀성 문제가 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그랬죠. 그럼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게 뭐라고요? 공시제도. 그 공시제도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켜 주더라. 그래서 밑에 그 법률이 이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꼭 물어볼 겁니다.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요. 투자회사 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투자회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회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이게 법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제가 강조한 게 아니고요. 법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아마 시험장 가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아셔야 되는 거죠. 공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투명하지 못하죠. 전부 오픈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투자자를 많이 피해봤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임원의 변동, 거래 현황, 이렇게 주주의 변동들을 다 공시하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불필요한 매물 부동산을 효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죠. 즉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더라 얘기입니다. 자, 거기 오른쪽에 가서요. 기출지문 점검하기 2번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유동성이 뭡니까?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은 직접 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더 선호한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황금성을 확보하려면 간접 투자가 더 유리하다 이런 표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법률은 그는 띄웠는데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출제된 부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나중에 법률을 공부를 할 때는 이 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야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요. 왜 자기관리회사라 그래요? 지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하려니까 뭐다? 실체회사다. 누구를 두고? 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속적이었고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는 스스로 일 못하죠. 종이회사는 맡긴다.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누구에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게.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회사는 이 목적을 수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다? 페이퍼 컴퍼니고 규제 완화되어 있죠. 운용 누구에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 규제 완화되어 있고 법인세 면제 특례가 있으니까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사실은 이 배경만 알아도요. 어지간한 문제는 커버가 됩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일반의 청약이 공모란 얘기입니다. 숫자를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죠. 이 조항을 어디에? 자기관리회사에 조항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안 된다. 상관이면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 문제는 없어요. 그래프도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숫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숫자는 차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논리적 흐름은 잘 보고 가자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금융을 마감을 합니다. 공부할 건 굉장히 많은데요. 차후에 보도록 하고 쉬었다가는 2시간 동안은 개발론을 가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